25장 소용돌이에 휩싸인 중국. 일본, 중국, 그리고 꼭두각시 황제. 아시아에서도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설치는 나라가 하나 있었다는다. 그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어. 일본의 야심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와 관련되어 있었어. 서양 사람들이 헨리 푸이라고 부르는 이 인물은 남다른 황제였어. 그는 3살 때 황제가 되었지만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는 바람에 7살 때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어. 상권 제19장에서 이야기한 거 기억나니? 그는 베이징의 자금성에서도 쫓겨나 텐진시에는 일본인 거주지로 주랭랑을 쳤단다. 일본의 조개였던 그곳은 중국 정부도 건드리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푸이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다시 황제 자리를 되찾겠다는 꿍꿍이 셈이 있었어. 그는 그곳에서 8년쯤 살았단다. 신의 혁명으로 난징의 중화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순원이 임시 총통이 되었어. 혁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베이징의 청나라 조정은 바늘방석이었지. 그때 청나라 조정은 위안스카이란 군벌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바야흐로 내전이 일어날 위기가 감돌았어. 하지만 혁명 정부도 청조정도 서로 싸울 생각이 없었어. 그래봐야 서로 이득이 될 게 없다고 본 것이지. 그들은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청나라 간판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중화민국으로 가자. 대신에 푸이와 순원이 모두 뒤로 물러나고 뭐 이렇게 합의했다는구나. 권력은 양쪽 모두에게 덜 위험하게 느껴지는 인물한테 가야 했어. 그가 바로 위안스카이였단다. 위안스카이가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중화민국의 첫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글쎄 군사 독재자 행세를 톡톡히 했다는구나. 그는 순원이 세운 국민당도 해산시켜버렸어. 순원은 곧 광저우로 도망쳐야 했지. 하지만 위안스카이도 휘파람만 불고 있을 수는 없었어. 드넓은 중국 땅 여기저기에서 활개치고 있는 군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권력을 유지하려면 일단 이들을 꺾어놓지 않을 수 없었어. 그런데 그가 한창 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일본이 그에게 으름장을 놓았어. 만주와 그 아래 산둥성 그리고 저 내몽골까지 우리한테 넘겨라 하고 말이야. 위안스카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거절하면 일본군과 싸워야 했는데 그에게는 군벌들과 일본군 둘을 한꺼번에 상대할 힘이 없었어.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한 해 더 살고 죽었단다. 그가 죽자 군벌들이 와 이때다 하고 저마다 땅을 차지하려고 나섰어. 그들은 아직 일본군에게 넘어가지 않은 중국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덤볐어. 이때 순원은 광저우에 머물고 있었어. 그는 중국을 통일하여 평화를 이루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 그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 군벌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하자, 공화국을 세우자라는 게 이들 국민당 당원들의 바람이었어. 그런데 맨손으로 군벌들을 꺾을 수는 없었어. 그들은 그것도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단다. 순원은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우리 국민당이 혁명군을 만들려고 하니 좀 도와주시오 하고 말이야. 소련은 이 청을 기꺼이 들어주었단다. 장제스, 훗날 순원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야. 장제스가 소련에 가서 소련의 군대인 적군에 대해서 이모저모 연구를 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소련의 군사 고문들의 도움과 무기를 지원받아 황푸 군관 학교라는 군사학교를 열고 적군 장교들의 도움을 받아 국민당 혁명군을 훈련시켰어. 이윽고 장제스가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북벌 계획을 세웠단다. 중국 북부 지역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군벌들을 확 쓸어버리자는 거였어. 순원은 이 북벌을 보지 못한 채 1925년에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중국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혁명군은 이듬해에 북벌을 시작했어. 혁명군은 광저우에서 베이징까지 밀고 올라가서 그 사이에서 활개치고 있던 군벌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어. 그리고 1928년에 베이징에 들어가서 중국 정부를 장악했단다. 이렇게 해서 북벌이 끝나고 그해 난징에 장제스를 총통으로 하는 국민당 정부가 세워졌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가 마침내 들어선 거야.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은 아직도 군벌 천지였지만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1926년 일본에서는 왕세자 히로히토가 막 왕위에 올랐어. 이때 히로히토의 나이는 26살이었단다. 그런데 벌써 5년째 아버지 요시히토의 섭정 노릇을 하고 있었어. 글쎄 아버지 요시히토가 40을 조금 넘은 나이에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야. 히로히토가 21살 때의 일이었어.
어느 날 요시히토가 정부의 대신들이 참석한 회의에 나갔대. 그런데 회의가 무척 길고 지루했던가 봐. 회의 중에 요시히토 국왕이 갑자기 연설문이 적힌 종이를 돌돌 말더래. 그러더니 그걸 눈에 갖다 대고서 마치 망원경을 들여다보듯이 대신들의 얼굴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키들키들 하더라는 거야. 대신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그들은 폐하께서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나라를 계속 다스리기는 무리이다 라고 판단했어. 이렇게 해서 왕세자 히로히토가 섭정을 맡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렸어. 그리고 5년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제124대 왕위에 올라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은 히로히토가 그의 연호인 쇼와를 썼다는 말이야. 히로히토는 이때부터 무려 63년 동안 일본을 다스렸단다. 히로히토는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 국왕의 자리에 있었던 왕이었어. 그가 왕위에 오를 즈음 일본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놓고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일본에도 헌법이 있고 의회가 있었어. 이런 나라를 입헌 군주국이라고 하지? 그러니 아무리 국왕이라도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었어. 무슨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내각의 대신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보아야 했단다. 히로히토는 성격이 활달하고 교육을 잘 받은 젊은이였어. 일본 왕세자로서는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스코틀랜드에서 낚시도 하고 영국 왕을 만나기도 했다는구나. 그는 이름만 왕이 아니라 진짜 왕 노릇을 하고 싶었어. 그도 일본의 여느 왕처럼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단다. 천황은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자손이다. 한마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 그는 내가 누군데 대신들의 말이나 고분고분 들으며 얌전히 앉아만 있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하고 생각했어. 하지만 일본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히로히토뿐이 아니었어. 우선 이즈음 일본에서는 군부의 힘이 여간 세지 않았어. 얼마나 셌냐 하면 내각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정도였단다. 군부는 이미 조선을 소나기에 넣고 만주를 휩쓸고 있었어. 또 중국 대륙까지 파먹어 들어가고 있었어. 일본 군대는 막강하고 조직도 잘 갖추어져 있었어. 군부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대하는 의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군부의 힘이 너무 강해질까봐 러일 전쟁 뒤에 의회가 군대를 줄인 일이 있었거든. 그 뒤로 군부 지도자들은 의회의 일을 갈았다는구나. 아예 헌법을 없애버리자 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들은 군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헌법을 싹 없애버리고 군대 지도자가 일본을 이끌어 나가면 일본 제국을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길 원했어. 1931년에 관동군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어. 히로히토가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의 일이었어. 관동군,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은 국민당군이 베이징까지 북벌을 해서 밀고 들어오자 잔뜩 긴장했단다. 저놈들을 그대로 놔두면 세력이 점점 커지겠지. 놈들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 그 다음에 만주를 내놓으라고 할 게 분명해. 관동군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예 선수를 치고 나왔어. 그들은 중국 군대가 일본군이 탄 열차를 폭파하려고 했다면서 비난하고 나섰어. 정말 관동군이 말하는 열차 근처에서 무슨 폭발 사고가 있었을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 열차가 역에 안전하게 도착한 건 분명한 사실이었단다. 그런데도 관동군은 보복에 나서서 만주 일대의 중국인 마을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는구나. 조선에 주둔시킨 일본군까지 불러와서 말이야. 그런데 이때까지도 일본 내각은 관동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의회가 관동군이 만주에서 소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걸 중지시킬 힘이 없었어. 관동군은 도쿄에서 오는 지시들을 싹 무시해버렸단다. 관동군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갔어. 그건 만주국을 세우는 거였어. 그들은 우선 푸이를 찾아내서 만주로 오라고 꼬드겼어. 당신이 고대하던 황제 자리가 났소 하면서 말이야. 푸이는 이 제안을 냉큼 받아들였다는구나. 황제를 시켜준다니 당연했겠지. 그는 관동군이 마련한 만주행 배에 올랐어. 푸이는 그들이 자신을 다시는 놔두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관동군은 푸이가 탄 배에 부비트랩이란 폭탄을 설치해 놓았단다. 중국군이 낌새를 차리고서 이 배를 공격하면 배가 아예 폭발해서 푸이가 죽도록 말이야. 왜 그랬을까? 중국 땅에서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려 했다는 증거물이 되는 푸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지. 다행히 그 배는 만주에 안전하게 도착했단다. 관동군은 당장 푸이 전 황제 폐하께서 만주국 집정관에 오르셨노라 라고 발표했단다. 1932년의 일이었어. 하지만 이 발표를 듣고서 딱히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중국 사람들은 일본은 푸이를 꼭두각시로 내세운 장난을 당장 집어치워라. 푸이는 반역자다.
하고 성을 냈어. 푸이도 저 나름대로 아주 성이나 있었어. 그가 원한 것은 이까지 집정관이 아니라 황제였으니까. 한편 일본의 내각도 관동군의 행동이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시비를 걸었다가 반발을 사게 될까 두려웠어. 국왕 히로히토는 관동군에게 만주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있었어. 하지만 그 뒤가 걱정이었어. 관동군이 국왕의 명령마저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각과 의회는 물론 국왕까지도 군부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꼴이 될 판이었어. 그래서 히로히토와 일본 정부는 만주국을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단다. 중국 정부는 국제연맹에 당장 제소를 하고 나섰어. 국제연맹 조사단이 만주국에 세워진 과정을 모두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발표했어. 만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일본은 만주국을 없던 것으로 하고 중국에서 물러나라. 일본은 이 결과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해에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렸어. 그런데 이탈리아와 독일 두 나라가 만주국을 정식 나라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단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국제연맹을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관동군은 드디어 푸이를 황제로 등극시켜 주었어. 그를 달래줄 셈이었지. 관동군은 그에게 돈도 듬뿍 주고 황궁도 지어주었어. 물론 권력은 주지 않았지. 푸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먹고 노는 게 전부였어. 만주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10년 넘게 유지되었어. 그러면서 일본이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군사기지와 산업기지 노릇을 톡톡히 했단다. 이렇게 해서 일본군은 더욱더 강해져 산 18개와 강 24개를 건넌 중국 공산당의 장정. 장제스가 국민당군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들어가 베이징을 장악하긴 했어. 하지만 한숨 돌릴 틈이 없었어. 아직 치러야 할 내전이 남아있었단다. 국민당군은 아직 중국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어. 내노라 하는 군벌들이 여전히 여러 지방에서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국민당 정부 따윈 알 바 없어 하면서 국민당을 우습게 보았단다. 중국을 통일하자면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순 없었어. 장제스는 이들을 치러 나섰어. 국민당군은 소련의 군사 고문들과 장교들의 도움으로 예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단다. 이 즈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소련을 중국이 따라야 할 모범의 나라로 여겼어. 그럴 만도 했어. 외국 세력의 군 홧발에 짓밟히고 군벌들의 다툼에 망가져버린 중국을 현실에 다들 진저리가 났을 테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련 공산당 대표들이 중국 땅으로 건너와 공산주의 교육을 돕기도 했단다. 1921년에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진 중국 사람들이 상하이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토론회를 거치고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단다. 중국 곳곳의 공산주의 단체 대표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중에 마오쩌둥이라는 젊은 선생님이 있었어. 뒷날 중국 혁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이 사람이란다. 이때 모인 사람은 모두 7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했어. 마오쩌둥은 고향인 후난성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을 그만두고 공산주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단다. 그는 농민단체를 만들고 농민 강습소를 만들면서 공산주의 조직을 늘려나갔어. 공산당의 세력이 점점 불어났어. 아직 순원이 살아있을 때의 일이야. 이때 공산당 당원들 중에는 벌써부터 국민당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우리가 국민당을 넘겨받거나 국민당을 아예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소련에서 온 국제공산당 대표들의 생각은 달랐어. 그들은 국민당과 힘을 합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 혁명 세력의 힘이 아직 약할 때는 좀 괜찮은 다른 세력과 손잡고 일본의 제국주의부터 꺾어야 한다는 거였지. 순원도 공산당의 도움이 필요했어. 이렇게 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힘을 합치게 되었어. 이것을 제1차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침이라고 한단다. 그러나 순원이 죽고 장제스가 국민당을 이끌면서부터 양쪽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어. 국민당 당원들과 장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중국 공산당이 소련에 기울어 있다고 말이야. 심지어 중국 공산당이 소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어. 기어코 장제스가 불호령을 내렸단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국공합작에 따라 국민당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던 공산당 당원들을 모조리 쫓아내라고 명령했어. 이때 마오쩌둥도 쫓겨났단다. 장제스는 또 중국 공산당 당원들은 물론 국제공산당 지도자들까지 모두 잡아들여라고 명령한 뒤 잡혀온 사람들 중 일부를 처형해버리기까지 했어. 이제 국공합작이고 뭐가 없다는 거였어. 장제스는 공산당은 우리의 적일 뿐이다 라고 소리쳤어.
이런 커다란 위기를 맞아 공산당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공산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어. 마오쩌둥은 홍근이라고 부르는 공산당 군인 3,000명과 농민들, 노동자들을 이끌고 후난성에서 봉기를 일으켰어. 대도시에 있던 공산당 당원들도 소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도시를 점령하려고 나섰어. 그러나 공산당 세력은 국민당군에게 진압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단다. 공산당 당원들은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없었어. 장제스는 공산당 세력을 몰아내고 나서 군벌들이 버티고 있는 중국 서부 지역에 눈을 돌렸어. 그리고 몇 해에 걸쳐서 그 군벌 세력들을 하나씩 쳐나갔어. 하지만 장제스는 국민당의 원래 목표였던 헌법과 의회를 가진 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어. 장제스와 그의 군대는 사실상 중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단다. 처음에 장제스는 만주에 일본군과 중국의 군벌들 때문에 공산당에게 신경을 많이 쓸 겨를이 없었어. 하지만 1930년이 되자 그는 공산당을 다시 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단다. 공산당은 외진 산악 지역으로 쫓겨나 있었고 산속에 기지를 차렸어. 앞서 일으킨 봉기에서 살아남은 마오쩌둥과 농민들은 장시성의 변경에 있는 진강산으로 후퇴했어. 몇 해에 걸쳐서 다른 공산당 당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단다. 그들 중에는 대규모의 홍군을 이끌고 온 주더라는 군사 지도자도 있었어. 마오쩌둥과 주더는 그 지역의 지주들에게 토지를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어. 농민들은 기뻐서 춤을 추었단다. 지금까지 지주들에게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 땅이 생기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고 말이야. 공산당 지도자들은 장시성에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장시 소비에트라고도 함라는 독립 정부를 세웠어. 마오쩌둥이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의 주석이 되었어. 1930년 장제스가 국민당군 10만 명을 풀어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포위 공격하라고 명령했어. 그런데 국민당군은 자기네보다 훨씬 숫자가 적은 홍군에게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어. 장제스는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제2차 포위 섬멸, 남김없이 무찔러 없앤 작전에 들어갔어. 그러나 전부 실패했어. 3차, 4차 작전까지도. 그러나 1934년에 제5차 포위 섬멸 작전은 달랐어. 장제스는 무려 7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장시성에 보냈단다. 이 엄청난 대군이 밀려 들어온데도 홍군도 어쩔 수 없었어. 숫자상으로만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홍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단다.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지고 만 거야.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사람들은 온 사방에서 죄어오는 국민당군의 포위를 뚫고 중국의 서쪽을 향해 후퇴하기 시작했어. 1934년 10월 13일 홍군 8만 5천여 명을 비롯한 남자 여자 아이들 10만 명이 진보다리를 둘러매고 중국 서쪽을 향해 장정에 올랐단다. 국민당군이 추격하는 가운데 이들의 장정은 1년 넘게 계속되었어. 도중에 강이 나타나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넜어. 뗏목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돌주머니들을 밧줄로 단단히 매단 뒤 다른 뗏목을 그 끝에 하나씩 이어가는 거야. 뗏목이 강 저편까지 닿으면 나무에 붙들어 매고 돌주머니들을 떼어냈어. 이렇게 해서 좁다란 뗏목 다리를 만들었단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려는데 국민당군이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총알이 핑핑 날아오면? 그렇게 총에 맞아 죽는 사람, 강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장정 중에 아기를 낳은 여자들은 지나가던 마을에 아기를 맡겼다는구나. 장정을 하면서 갓난아기를 돌보기란 불가능했으니까. 장시성의 경계에 있는 높은 산에 이르렀을 때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어. 다들 멈추지 말고 계속 걸으시오. 이래야만 산을 넘을 수 있소. 힘들다고 높은 산의 길에서 도중에 펄썩 주저앉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 그들은 계속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래를 만들어 불렀단다. 저 산 높고 또 높아. 그러나 발길을 멈춰선 안 돼. 발을 잘 감싸고 잘 비벼라. 산마루에서도 절대 쉬면 안 돼. 산을 넘을 때마다 진눈깨비가 섞인 찬바람에 얼굴을 마구 때렸어. 살을 애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구해줄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에서 쓰러졌어. 공기가 워낙 희박해서 산소가 부족해 졸음이 쏟아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단다. 험한 산을 넘고 또 넘어 루얼가이 대초원에 이르렀어. 드넓고 메마른 황무지였어. 마을도 없었고 먹을 것을 찾기도 어려웠어. 가지고 간 식량도 동나기 시작했어. 풀과 나무 뿌리로 끼니를 때우지 않을 수 없었어. 그들은 심지어 가죽신, 가죽 허리띠까지 먹었단다. 어떻게 먹었냐고?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솥에 가죽신과 가죽 허리띠를 넣고 나뭇잎을 듬뿍 집어넣은 뒤 푹 끓이는 거야. 그들은 이 국을 3가지 재료로 만든 진미가 우러나는 국이라고 불렀다는구나.
이거라도 맛있게 먹자는 거였어. 이들이 318개, 강 24개를 건너 마침내 중국 서부지방의 산시성에 이르렀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8,000명 뿐이었단다. 전투와 질병, 굶주림으로 대부분이 죽고 만 거야. 368일에 걸쳐 1만 5천 킬로미터를 헤치고 온 이 머나먼 행군을 장정이라고 한단다. 이 장정을 통해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어. 또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장제스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장제스는 왜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데 그렇게 힘을 쏟는 거지? 일본군이 만주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판에 말이야.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왜 같은 중국 사람과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공산당 지도자들은 동족끼리 싸워선 안 된다는 표를 내걸었어. 많은 중국 사람들이 맞다! 다들 똘똘 뭉쳐서 일본군과 싸워야 해! 하면서 찬성하고 나섰어. 국민당군의 장교와 병사들 중에서도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들은 더 이상 홍군과 싸우기를 꺼렸어. 1936년 말 장제스는 북서 지방의 시안으로 갔어.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군의 지휘관에게 홍군을 확실히 뭉개버리라고 재촉하기 위해서였어. 그러나 그가 도착하자 그 지휘관은 그를 감옥에 덜컥 가두어 버렸단다. 그는 장제스에게 홍군과 싸우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일본군과 싸우라고 요구했어. 다시 공산당과 힘을 합치라는 거였어. 장제스는 2주일 동안이나 갇혀있다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단다. 이렇게 해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장제스가 왜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당장 풀려나기 위해서? 꼭 그 때문만은 아니었어. 공산당과 내전을 계속하다가는 자신과 국민당 정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질 게 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 드디어 오랜 내전이 끝났어.